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교재는 여러분 81페이지 펴시고요. 81페이지 오늘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하고 몇 프로 세율이 유정되느냐 요걸 합니다.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봐야죠. 지난 시간에 취득세 우리 배웠는데, 취득세는 과세권자, 과세 주체는 특광도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고요. 물론 이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걔는 생략이고, 하여튼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세냐 그러면,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네.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세냐 그러면, 취득세는 여러분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또 그 다음에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인세라고 그랬어요, 물세라고 그랬어요? 물세죠. 지방세 주요 세계세 먹은 물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니까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만 보고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자,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느냐 그러면, 과세대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들이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하는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뭘 사드렸습니까?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 리조트사 건설에서 폐광사 드렸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녹록신 것 같아. 그 다음에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하냐면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건축법상의 건물뿐만 아니라, 자, 건축물과 독립한 시설물이요.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자,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축물에 설치되거나 수선될 때는 이게 취득세, 건축물 개수로서 이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건축물 그러면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무채재산권 중에서는 어업권과 강업권만 대상이고, 그죠? 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예요. X입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이요. 자,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죠. 또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하면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 납세의무자 부분에서 이런 것도 배웠어요.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안 했나 여기? 안 했구나. 안 했나 보구나. 이따가 또 한번 봐서 해결하고, 일단은 복습 계속이요. 하여튼 취득세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 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이런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간주하는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지죠. 사실상 취득령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무상, 유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 민법상 시효 취득하거나 다 과세가 되는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머리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의 경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할 때 과세한다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차기 항상. 그 다음에 또요. 취득세 이런 사실상 취득령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간주 취득령,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 등으로 증축이나 개수로 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뭐한다?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야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납세는 없습니다. 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가 되는데 이때 과점주라고 하면 지분율이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초과, 제가 이제 추록을 좀 내긴 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빠져가지고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체에서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과점주의 주식 취득은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과점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막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 먹자고 소윤산을 촉구하게 한 건데,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법인 설립할 때부터 독과점 먹자면은 법인 설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세한 이제 과점주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과세되는 얘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3, 4월부터 이제 배우기로 하고요.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취득했다고 볼 것이 아이고 납세문자를 빼먹었네. 중요한 거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취득세 납세문자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다만 차기항선의 경우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문자가 되고 원시 취득자는 납세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또요 납세문자에서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될 때,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누가 납세문자입니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예규에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문자지, 에? 가설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이크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예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취득세 납세무자, 납세무자. 어이 왜 마이크 안 나오지? 자,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안 나오죠? 예, 취득세 납세무자. 그럼 일단 육성으로 좀 하고요. 취득세 납세무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주체구조 취득자가 납세무자, 가설한 자 X라는 거. 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까?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렇죠?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속인 각자라고 그랬습니다. 뭐 주된 상속자다 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X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또 취득세 납세무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공동상속의 경우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토지 지목이 변경될 때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해요? 아니면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예요? 그 지목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무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이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그 말은
비조반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소리도 안 나오는데 왜 들고 있지? 자, 혹시나 해가지고 이게 자, 어떡하네. 또 취득세 납세무자야. 저 중요한 것들 또 배웠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배우자의 기밀 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대가관계 입증되는 경우인데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그걸 살 만큼의 또는 취득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미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요, 교재 78페이지 78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78페이지. 우리 취득세 납세무와 관련해서 76, 77 이런 얘기를 계속 봤고요. 자, 그 76페이지에서 양가로 10번이나 11번 이런 거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 양가로 13번, 그 12번, 13번인데 12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2번. 이거 큰일 났다. 12번을 보시면 12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사실상 지목 변경돼 있잖아요. 그죠?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이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요. 대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월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다. 그러면 딱 보니까 결국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네요. 그러니까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을 뭐한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목 변경하고 같네요. 구조가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3번 보시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이요. 자, 요게 이제 어떤 건지 자, 밑줄입니다. 그 양가로 12번은 그 세 번째 줄 하여튼 이거 사실상 지목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한 식으로 본다는 거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13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 있죠. 요것도 밑줄입니다.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그래 놓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좀 추가해서 설명드리는데 지난주 안 배웠죠?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값 있고 어리는데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자, 그리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으면 이 신탁계약에 따른 자,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랬죠? 예?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주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도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대외적으로만 형처럼 왔다 갔다 한 거지 형적 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이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어요. 자, 위탁자 가외에 지위 이전,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받은 요 새로운 위탁자 있죠? 요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 요 취득한 것으로 이 신탁재산을 자, 위탁자 지위 이전을 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과세가 된다는 거. 요거 한 가지 추가해서 알아둡니다. 그래서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 왜 제가 신탁법에 의한 이렇게 해서 강조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민법에 배우는 명의신탁 있잖아요. 명의신탁은 종중명의신탁이나 부분명의신탁은 합법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명의신탁과 이제 비교해서 명의신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가 명의신탁으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가 과세돼요. 그 명의신탁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 취득 이렇게 강조하는데 다만 하여튼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는 얘기. 요것도 추가를 한번 봐둡니다. 그래서 양가로 13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걷죠?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내용, 다만 위탁자 지위 전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거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보시고 요 정도만 오늘 알아둡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과 관련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계속 듭니다. 자, 복습만 하고 조금 멈췄다 갈게요. 자, 취득 시기 우리 배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느냐?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자, 26회 때 제가 시험 때 27회 아니면 28회 나올 거라고 했는데 27회 안 나왔고 28회 나왔기 때문에 취득 시기가 올해 또 29회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근데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 뒤에 내용과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거 배웠습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상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입니까?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기일.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자,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한 날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습니까? 머리글 짧아서 객관적인 취득, 국수, 공판, 법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화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이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또 판결문에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이때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의한 경우는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객관성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마다할 취득 시로하고 연부 취득,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를 취득 시로하고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어느 때? 계약일을 취득 시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고 등기일이라는 거 이런 거 이 정도 오늘 하시면 되고 자 우리 과세 표준인데요. 자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5절 과세 표준인데 취득세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과 세율 부분은 자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제5절 과세 표준 28회 시험 때는 뭐 이게 독립한 문제는 안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지만 그 전에는 계속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계속 중요하고요. 자 먼저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제가 쭉 드리고 교재는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 보시면요. 먼저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세금 계산은 뭐 이렇게 한다고 배웠어요. 지방세나 국세나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로 표시되면 종량세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고요.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인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세목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가격이에요. 그 취득하는 가격이요. 나 그 부동산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요. 부동산 등기할 때 원칙적으로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물론 근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뿐만 아니라 건수가 되기도 하고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그 재산 가액 있잖아요. 재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재산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재산세 계산하고요. 그럴 때 얘네들 있잖아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자, 누가 이 과세 표준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납세 의무자가 이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자, 근데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관청, 과세주체가 이것을 과세주체가 결정하고요. 자, 보통징수하니까. 그럴 때,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특히 취득세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자,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은요, 납세무자가 취득할 당시에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득 당시에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나 얼마에 취득했다. 만약에 1억 원에 그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납세무자가 나 1억 원에 취득했다고 그 신고하는 가액 1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예요.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기초입문과정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순환까지만 하여튼 처음 온 사람들 배려해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용어 설명은 한번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보세요. 우리가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공시가격. 참고적으로 보세요. 안 적으셔도 돼요. 자,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공시가격에는 기준시가라는 것도 있고 기준시가. 그 다음에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가 표준액. 예. 자, 그랬을 때 기준시가는 들어보셨냐 물어보면 되게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기준시가 들어보셨죠? 예. 자,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어떤 것을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이죠. 자, 그런데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뭐냐?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재산세는 자, 처음 오신 분들 들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재산세는 시장무수구청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보내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럼 도대체 뭐 여러분 같으면 광명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냔 말이죠. 그죠? 뭘 근거로? 자, 어떤 것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제가 좀 설명 생략합니다. 자, 11월, 12월 과정보다는 토지 같으면 전국에 있는 이제 필지들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필지들 땅들에 대한 땅값을 매길 때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마다 그 주변 토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시장무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라는 법률에서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고시예요. 그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이게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 시가 표준액은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 표준액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 같으면 보세요. 주택 같으면 전국에 있는 주택들 가격을 매길 때 주변 주택 가격이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하는데 그 표준주택이라고 하고 그 표준주택 가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해. 그 대표성 있는 주택들. 그러면 그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시장무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관내에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별 주택 가격입니다. 그래서 자, 개별 주택 가격, 이게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근데 요거는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고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 주택 가격이 산정고시 돼요. 그러면 이게 자, 보세요. 이게 토지나 주택에 있어서 시가 표준액도 되고 물론 토지나 주택에 있어서 기준 시가도 되는데 기준 시가와 시가 표준액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산정 기준이 달라져요. 어떻든 간에 자, 용어 자체가 틀려요.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요? 기준 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통칭해서 사람들이 보면 법무사 하는 사람들도 보면 법무사들도 보면은 제가 지난 순환에 혹시 그런 얘기 해드렸나요? 현직 법무사도 와서 강의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제 그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나들 중에 법무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꼭 무슨 얘기하다 보면 아니구나. 이거부터 일단 뭐라고 기준시가하고 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이란 말 들어봤냐 그러면 어떤 법무사는 시가표준액 잘 모르는 시가표준액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준시가라고 해요. 근데 자, 용어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특히 무조건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문제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뭐 재산세는 기준시가로 선정 이러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럴 때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거 토지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일로 옵니다. 자, 어디로 오시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할 때 시가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 납세무자가요 무신고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해요.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해. 그러면 그 일 끝나는 거 아니죠?
자, 우리 징수 방법 배웠잖아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안 하면 그래도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세금 계산할 때 지자체장은요.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 순액으로.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는지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그것도 무신고가 똑같이 봅니다.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요. 그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이 시가 표준액보다요.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시세, 뭐 시가가 요 정도 형성되어 있다, 시세가. 그러면 지방세 과세 요 시가 표준액은 이 시가의 소위 시가의 7, 80%를 반영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개 이게 뭐 45%에서 65% 선에서 결정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재산세, 여러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 고지서 제가 날라왔던 거 작년 걸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그 시군구청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분 집에 대한 그 공시가격을 한번 열람해 보세요. 열람해 보면 공시가격이 시가순액이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경우도 막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인데 아니 공시가격은 2억 6천. 아니 이런 아니 뭐예요 도대체 우리 집을 이렇게 평가를 낮게 당장 뛰어가서 아파트 주민들 모아서 가가지고 광명시청 가가지고 저기 항의해가지고 그 가격을 올립니다. 바보죠? 예, 그래서 요거 올리면은 그냥 뭔가 세금만 더 내는 것뿐이지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올리는 것뿐이지 대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뭐 보유세 인상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그 부동산 정책이 안 막히니까 역대 어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더라도 사실은 이게 부동산 이거를 정부 뜻대로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아유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그 돈 모으면 뭘 사요? 돈이 생기면 뭘 사? 은행 주식 사거나 뭐 은행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다 좀 저축 조금 해놨다가 그냥 다 뭘 삽니까? 집 사고 땅 사고 그러잖아요. 부동산에 자산 투자하고 또 그다음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고 또 특정 지역에만 또 몰려가지고 그냥 있으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부동산이 이게 잡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유세 인상 그 카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다주택자라든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그 보유세만 아마 그 손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만약에 요 시가순액 요 시가의 7, 80%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요 반영률 같은 거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제 반영률이라든가 이런 거 높인다거나 재산세에서 공부했던 분들 이제 공정 시장가격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높인다거나 이제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서민이든 있는 사람이든 뭐 5천만 원짜리 집 갖고 사는 사람이든 50억짜리 집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든 전부 다 그냥 재산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떻게간에 그 일부만 이제 오를 건데 하여튼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더 낮고요. 반영률이 낮은 경우가 많고. 근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신고한 가격대가 시가 평액보다 낮은 가격대로 신고를 했어요. 취득했다고.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신고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 게 시가 평액인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자체장에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 평액으로요.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시가 평액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에 납세무자가 불성실 신고했을 때 시가 평액을 과세에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근데 또 계속 보세요. 특례가 있는데요. 시가 편액과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높은 가격이 낮은 가격이든 상관없이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 그냥 시가 편액보다 낮게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자, 제 입에서 객관적인 취득 나왔다? 뻔하지 뭐.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여러분, 시가순액 1억짜리 부동산을 제가 뭐 서울특별시로부터 시가순액 1억짜리 부동산을 7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잖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취득 가격이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시가순액이 미달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취득 가격이 입증됩니다.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가순액, 만약에 시가순액이 1억짜리 부동산인데 요게 이제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경락된 가격이 7천만 원이에요.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로 합니까? 7천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자, 요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된다. 판사가 C12B를 가렸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단 근데 자,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 우리 배웠었어요. 취득 시기 할 때. 단 근데 보세요. 단 근데 다만 자, 화해조서라든가 그 다음에 인락조서, 그 다음에 포기조서,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취득가격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요까지 얘기도 한번 사례로 한번 쭉 한번 훑어서 한번 요까지 한번 와볼게요. 그럼 어떤 얘기냐 그러면 요건 지워도 되고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요까지 얘기를 한번 쭉, 요 얘기도 아까 빼먹고 왔네요. 한번 쭉 한번 사례로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처음 오신 분들 특히 잘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요.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로 해야 됩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돼요? 예? 1억도 나오고 1억 2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자,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 뭐라고요? 신고하는 가액이에요. 1억 2천만 원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요. 이때. 그래서 1억 2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나온 거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을이. 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요번엔 이렇게 할게요. 자, 요번에는 을이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순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요. 불성실 신고했잖아요.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우리 취득세, 자,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데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납세무자가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해가지고 자, 그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거 얘기예요. 자, 또 이번에는 납세무자가 신고하긴 신고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됐어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은 무엇으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시가표준액으로 다시 과표 결정해가지고 곱하기 세를 세액 계산해서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 징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저 위에 원칙 예외 요까지 얘기를 했고, 요번엔 그럼 또 요번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인데요.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화해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이 화해조서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요. 옛날 기출문제인데 OX요. 화해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조서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화해조서는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이것은 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니까 취득가격을 그러니까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까지 얘기들. 자, 그래서 판결문에서 입증되면 객관적인 취득인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하는데 다만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객관성 없고요. 그 다음에 자, 객관적 취득 그러면 국수, 공판 또 하나 뭡니까? 법.
법인장부에 의해서 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가액을 취득세 과세에 표준합니다. 요까지 우리가 취득세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국수 공판 법 요까지는 배웠는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세 표준에서는 객관적 취득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를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이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인데요. 검증. 자, 여기 검증이 포인트인데 어떤 건지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살짝 취득 시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동네에 대형 국책 사업이 유치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막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시가가 형성돼 있고 이거 가격을 반영해서 지방세 과세 시가 편익이 산정고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대형 국책 사업이 다른 동네로 뺏겼어요. 그래서 땅값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시가 편익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고 관계당국에 신고서 제출했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고하고 틀리게 관계당국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이 포인트예요. 자, 그래 맞아. 대형 국책사업 때문에 한참 이 동네 투기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투기? 우리 투기란 말씀은 잘 안 되는데 우린 한참 투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격이 한참 이렇게 올랐어요. 이때 이걸 반영해서 시가편익 산정고시 되는데 그 이후에 이거 무산돼 가지고 시가편익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을 것이다. 검증받은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말 속에는 이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에 높든 낮든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 표준액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뭐로 한다고요?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신고한 가액 시가편이 미달하도록 그래요. 지금 이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어떤 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저를 보세요. 시가편익에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이에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저를 잘 보셔야 돼요. 국수 공판법 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마지막에 이러냐고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검증받은 취득은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 공판 법까지였어요. 자, 우리 다시 앞으로 잠깐만 한번 갔다 올게요. 취득 시기에서 여러분 어디냐면 한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79페이지 보세요. 79페이지 제4절 취득 시기에서 그 상단에 보충 내용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충.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 실효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은 있는데 취득 시기는 헷갈린다고 어느 때를 취득 실효한다고요? 계약상 잔금지비로 합니다. 객관성은 있지만 그래서 한때 객관성이 있다고 사실상 잔금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 실효한 적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일반 국민들이 여러분들도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이 어떤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어떤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 실효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하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도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는 어느 때를 취득 실효한다? 계약상 잔금지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 실효한 객관적인 취득은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 법까지입니다. 근데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시가 편익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에는 국수 공판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도 포함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다시 그래서 우리 뒤로 이렇게 해서 가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보세요. 좀만 더 설명드리고 교재해 볼게요. 근데 다만 이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것은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렇죠. 무상취득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배울 얘기라 지금 제외하고 양도세를 배워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하나만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돼요. 보세요. 무상취득은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해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은 얼마입니까?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은 얼마예요? 빵원. 그러면 취득세율 과세 표준을 빵원 곱하기 세율하면 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취득은 취득세를 안 내느냐? 아니에요.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무엇을 과세 표준으로 결정하느냐 그러면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 신고 가격,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으로 한다는 요 규정을 준용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 신고하는 가격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문제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떤 문제집 보면 자, 국가 등으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 신고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또는 예외적으로 신고 가액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순액을 과세 표준한다. 또는 어떤 교재는 신고 가액 또는 시가 순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에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고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원칙 신고 가격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을 한다는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니까. 근데 판례나 예규에서는 확고하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반드시 과세 표준을 뭐로 하라고 하냐면 판례나 예규는 시가순액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나 예규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했다면 시가순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법령에는 원칙 신고가격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을 한다는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식으로 나와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판례나 예규에서는 시가순액을 과세표로 자,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수강생들이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건 실무적인 얘기지만, 선생님 제가 상속받은 게 있거든요. 상속받은 게 있는데 요거를 감정가액으로 하면 지금 시가순액이 높게 돼 있고요. 감정가격으로 하면 낮아요. 감정가격으로 하면 낮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액은 지금 낮아요. 근데 시가순액이 지금 높게 돼 있어요, 이 부동산에. 자,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시가순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면 굉장히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요 감정가액 같은 거로요. 상속세는 감정가액 같은 것도 인정된다며요. 그 평가기간 감정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감정가액 판례나 여기에서 확고하게 감정가액으로 안 되고 뭐로 하도록 하냐? 시가순액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법령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설명드립니다. 하여튼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81페이지입니다. 자, 81페이지 보니까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다. 줄 긋지 마세요.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주세무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고, 자,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82페이지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과세 표준이요. 일반적인 과세 표준. 원칙적으로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밑줄이고 또 본문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밑줄이고요, 쭉.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한마디로 취득세 과세 표준 뭐라고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도 밑줄이죠. 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하느냐? 연부금액. 자, 그리고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 지급됐다면 8억 원. 자, 그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요. 쭉 밑줄이요. 하여튼 연부 취득은 뭘 과세 표준한다?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근데 왜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연부금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연부금액이다. 요거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 시가순액 봅니다.
시가편익이 과세표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는 원칙적으로 취득자 신고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살짝 매출이죠. 신고 또는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편익보다 적을 때는 뭘 과세표로 한다고요? 시가편익을 과세표로 한다. 그 시가편익이 어떤 거냐, 어떻게 결정되느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83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3번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이요 또는 연부금액이 과세에 표준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취득이요 가로 안에 밑줄입니다. 증여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 밑줄이. 아까 무상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 뭔지는 나중에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의 시가편익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자, 뭘 과세표로 한다고 다음에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로 하느냐?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시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경매는 안 되나요? 경매도 포함입니다.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법인장부 중 법의 동그라미 취득가액 증명되는 취득. 그리고 5번 자, 요게 이제 추가된 거죠. 국수 공판법에다가 요거 하나 추가된 거죠. 부동산 거래, 부의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에 줄여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서 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검증의 동그라미예요. 검증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국수 공판법 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나 항상 자, 뭘 과세표로 한다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로 합니다. 또는 연부금액을. 보충 내용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보충에서 판결문이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을 말하며 밑줄이요. 화해, 포기, 낙, 자백간주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이나 징수지방세법상 공매처분, 그러니까 경매 밑줄, 공매처분의 경우 밑줄, 취득세 과세표는 경락가액 또는 낙찰가액이 된다 밑줄이요. 아까 그랬죠 제가? 시가편익법 관계없이 아까 시가편익 1억짜리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는데 그 경락가액이 7천만 원이다. 그럼 뭘 과세표네? 7천만 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행위 예산 부인은 나중에 볼 거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충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는 자, 어떤 거냐면 취득세, 국수공판법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할 때 이 취득가격에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게 있는데 27회 시험에 나왔고요. 독립화 문제로. 자, 이거 넘어갑니다. 나중에 배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봅니다. 84페이지 양가로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있잖아요. 요거만 살짝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고 자, 저 교재를 볼게요. 자, 좀 늦기 시작했지. 자, 이거 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건지만 좀 보고 추우니까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건 있죠?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냥. 긴장해야지, 그냥 추우면은. 자, 그런 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 84페이지 양가로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P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죠? 그렇잖아요. 분양권 P가 프리미엄이 뭐 1억까지 붙고 막 그런 8천, 1억 막 이렇게 붙는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주부들 중에서 그 똘똘한 주부들은 보니까 다리품 잘 팔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청약 집어넣잖아요. 이거 막 분양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로또처럼 이렇게 운 좋게 당첨이 되면 막 졸지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8천, 1억씩 막 벌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그걸 갖다가 다운을 해가지고 쓰는데 그 동네 시세가 있는데 프리미엄 붙은 시세가 있고 신고된 그게 있는데 막 중개사들이 막 그냥 어떤 중개사들은 막 그냥 겁 없이 그 동네 형성된 프리미엄 그거보다 너무 그냥 터무니없이 낮게 해가지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 걸리고 막 뒤에 공중개사도 도망가고 어떤 지역에 남양주인가 어디서 우리 제자 한 명도 도망갔어요. 자, 다 문 닫고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중에 그 동네에 그 프리미엄 시대에 신고되는 게 있잖아요. 분양권 신고되는 게 있는데 그럼 뻔히 나중에 그 구청이나 이런 데 다 알고 관할 세무에서 다 알게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해가지고 도망간 우리 제자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서. 그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오르는 지역 같은, 그래도 쏠쏠한 주부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분양권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 벌고, 세금 50% 내더라도, 아이고, 내가 만약에 5천 올랐어요? 그래서 5천에 대해서 세금에서 뭐 절반 정도 내가 세금을 냈다고 쳐요. 2천 몇백만 원. 내가 다리품 좀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좀 알아보러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해가지고 2,500만 원 모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가. 자, 그러니까 내 강의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그리고 똘똘한 주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그럼 보세요. 이게 분양가보다 높은 프리미엄 붙었어요. 그럼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는 또 분양가로 신고하라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재작년까지는. 그럼 뭐야 이거? 높게 올랐을 때 높은 가격으로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하더니 분양가가 낮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는 분양가로 신고하라고 그래. 이런 도둑 XX들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민원이 막 제기돼가지고 이거를 다시 그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는 뭐로? 그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일 때도 무조건 뭐로? 분양가 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지를 알고 보면 쉬워요. 자,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위 양가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양가로 3이라는 게 국수공판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을 위해서 지출하였거나 여기부터 유출입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 공급 가격 그 아랫줄 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게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바꾼다면 뻔히 뭐로 바꾸겠습니까? 요거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 공급보다 낮은 경우에도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으로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게 바꾸겠죠? 뻔하지 뭐 바꾼다 그러면. 그래서 아니고 분양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밑줄이고. 다만 단서는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서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중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런 얘기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얘기 취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재작년에 신설이 됐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특수한 거래는 우리가 3, 4월, 5, 6월에 걸쳐서 이제 차차 배워나갑니다. 87페이지 제6절 세율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세율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